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시계는 환경위기 시계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7분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9시 47분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시부터 9시가 심각이고 9시부터 12시가 위험이고 12시가 지구의 환경의 파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렸던 리오 환경회의의 포스터입니다. 이 회의에는 무려 178개국에서 참여를 했고요. 115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최초로 환경에 관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논의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자,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한 끝에 이 리오회에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구촌 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역사가 결국은 기후변화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얼마만큼 올랐을 것 같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은 1도에 불과합니다. 이 1도가 올랐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1도가 올랐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얼마 안 올랐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구도 나름대로 사람 몸과 같은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한다면 2019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85도입니다. 그 평균 온도에서 1도가 오르거나 내리면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도가 올랐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심한 가뭄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심한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온도가 아주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결과로서 1도의 상승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거쳐서 2005년 교토오정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거친 뒤에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온도에 비해서 최대 상승폭을 2도 이내로 해야 된다. 더 이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1.5도씨 이하로 묶을 때 지구의 생명 환경이 유지된다는 그런 입장을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제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는 온도 상승폭을 2도씨까지 허용하는 것은 결국은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상승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하게 됩니다. 1.5도씨와 2도씨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1.5도씨 이하로만 묶게 된다면 빈곤 인구 수억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또 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파리 협약의 2도씨라는 것은 일종의 최후의 선이 되겠습니다. 반면 2018년 IPCC에서 제안한 1.5도씨라는 것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1.5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흔히들 탄소 중립 가르면 이게 불가능하다, 혹은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탄소를 우리가 부득불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출된 탄소를 없어짐으로써 남는 탄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탄소량과 없애는 탄소량을 같게 된다면 탄소가 제로화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탄소 중립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 중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처음으로 법제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산업화가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산업화를 벗어나기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법으로서 규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G7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법으로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EU 등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웃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무려 12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또 그에 따른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산업화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업화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른바 녹색 장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또 교역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되겠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탄소를 많이 함축한 그런 제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을 우리나라가 수출할 경우에는 유럽에서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은 그 대상 파트너를 찾을 때 주로 친환경적인 그런 경영을 하는 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거나, 금융사들이 투자 대상을 찾을 때도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녹색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구촌사의 중요한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녹색의 장벽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 7월 14일 날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을 녹색화하고 우리의 어떤 국토를 환경 적응적인 어떤 구조로 바꿔내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서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123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28일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탄소를 배출해 왔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쟁력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친환경차 보급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IT 기술이란 측면에서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자원 재사용이라는 이른바 재활용률도 OECD 국가의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86%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 돼 있고 기술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 활용의 확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의 향상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서, 재고를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가 상용화하게 된다면 그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순환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쓰게 되는 신규 자원 대신에 폐자원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국토에다가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림이라든가 습지라든가 혹은 경작지 조성을 통해서 배출된 탄소를 우리가 또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5대 방향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3+1 실천 전략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구조의 탈탄소화. 우리 경제가 고탄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탈탄소화, 저탄소화, 탄소 중립하느냐, 그런 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줄이는 산업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우리 경제가 진정한 녹색 산업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입니다.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정한 전환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특히 피해를 입는 산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바로 공정전환에 해당합니다. 3+1 전략에서 마지막 원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추진기구라든가 재원이라든가 금융세제라든가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3+1에서 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LEDS를 제출한 이후 내년에는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0년의 세월을 인고로서 참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990년 20살 청년은 2020년 50살 중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청년을 중년으로 만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30년 전 오늘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미래 세대가 아닌 멸종 위기 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했다고 환경 위기 시계가 양호한 3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2시가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마지노선입니다. 2050년 환경 위기 시계는 과연 몇 시를 가리킬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